를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 적절한 추론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우리 교과서에는 국제사회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현실주의 견해하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 견해 또는 이상주의 견해. 이것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으로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죠. 자, 값을 보니까 동등한 힘이 없는 곳에 국가 간의 정의는 없대요. 다시 말해서 힘이 곧 정의네요. 힘이 곧 정의이기 때문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약소국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힘이 곧 정의, 즉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총이 있는 자는 총으로 고무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만 총이 없는 자는 곰과 불안하게 통과하면서 곰을 회피한다.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총 없는 약자가 추구하는 정의 추구 방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을의 입장도 갑과 똑같네요.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현실주의 입장이니까 감도의 차이만 있죠. 현실주의 입장이니까 병은 당연히 자유주의 또는 이상주의 입장이겠네요. 공동의 목조지에 풀이 부족해지자 농부들은 방목된 양의 수를 줄이자고 논의했지만 실패하였고, 이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예화죠. 결국 목조지는 황무지가 되었다. 지구라는 공유지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세계 시민의식과 지구 공동체 윤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건 자유주의 또는 이상주의 입장에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제 옳은 거 골라야 돼요. 기억. 갑과 을은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죠. 힘이 곧 정의이기 때문에 무정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기억번 맞아요. 니은번. 을과 병은 국제사회에 보편적 선이나 규범 그리고 이성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땡. 이건 병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유주의, 이상주의에만 해당이 되니까 니은번은 땡. 디귿번. 값은 국가를 힘의 우위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지만 맞고, 병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상호 협력을 중시할 것이다. 맞고. 그 다음에 리을번. 그래서 일단 정답은 기억 디귿으로 끝났고요. 리을번은 갑과 달리 을병은 국제사회에서 국익에 따른 국가 간의 동맹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국익에 따른 갈등이 반복되는 게 바로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어제어적, 오늘의 우박, 이런 식으로. 이것은 갑과 을이 병과 다른 것이죠. 이건 갑과 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병과 달리 갑과 을은 이렇게 고쳐야만이 맞겠죠. 정답은 2번인데요. 이거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사회를 보는 관점에서 현실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잖아요. 자유주의는 이제 이상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자유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에서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자유주의에서 국제 평화 유지 전략이 다르죠. 현실주의는 힘이고 정이니까 힘이니까 세력 균형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바르샤바 조약에 대해서 나토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세력이 팽팽해야만이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 개발이죠.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할 이유는 뭐예요? 미국과 세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불균형이 이런 순간 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세력균형 전략이 아니라 집단 안보 전략이죠. 집단 안보 전략. 대표적인 게 바로 유엔의 결의에 따른 해결이라든가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육지회담, 북한 핵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육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자. 육자회담이 누구예요? 남아, 북한, 주변국가, 미, 중, 여기는 소라고 안 하지? 러시아, 일본. 이 6나라가 만나서 해결하자. 이 육자회담이죠. 집단, 안보, 전략. 네, 13번으로 갑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각 땡땡부에서는 가의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에서는 가를 실현하기 위해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기초연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공공보건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났네.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자, 1번. 사유재산권의 절대성. 이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겠죠.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강조됐다. 땡. 현대 복지국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3번.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이건 문화국가의 원리입니다. 땡. 4번 정답. 가에 따라, 즉 복지국가 원리에 따라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죠. 헌법 19조 2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답 4번. 14번. 이 문제가 지금 한국은행에 개정된 아니라면 정답이 2개가 나옵니다. 개정되기 전이라면 정답을 하나인데 개정되고 나서라면 정답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문제 풀고 나서 다시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제수지표의 일부를 나타내는데 옳은 걸 찾으래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그 다음에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해서 4개가 묶여지면 경상수지, 그 다음에 자본 및 금융계정 해가지고 자본수지와 금융계정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는 생략된대요. 나머지는 생략. 자, 1번.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지출하는 여행 경비는 서비스 수지의 수치가 되겠죠? 근데 서비스 수지 수치는 텅 비어있네. 1번 땡. 2번. 국내 기업이 해외에 상표권을 사들이는 경우. 자, 이게 상표권이 바로 지식재산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책들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는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걸 바꿨더라고. 자, 보세요. 국제수지표는 내가 IMF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했어요. 물어봐야겠는데 IMF도 이게 기준이거든요. 국제수지표 작성 기준은 이렇게 돼요. 지금 대부분의 고등학교 문제집이나 수험서에는 제가 설명한 대로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인터넷 가서 다 뒤져보니까 학술 토론에서도 둘로 쪼개져. 한쪽에서는 기존 걸 가지고 하고,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바꾼 걸 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게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그러니까 특허권 봐요. 첫 번째가 경상수지죠? 4가지로 되어 있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자본 및 금융계정이고요. 자본수지,
금융계정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차 및 누락 해가지고 얘 전부 더하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금융계정에 뭐가 있다? 조정 항목으로 준비자산 계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준비자산 계정이 플러스면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이고, 마이너스면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것인데, 요게 수능에서 언급됐는데 우리 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나온다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줄 수 있겠지. 이 설명에는 지금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이 서비스 수주제 쭉 들어가면은 특허권 등의 지식, 재산권, 사용료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자본수지에서 이 자본수지는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해외 이주비, 두 번째 특허권 등의 지식, 재산권, 매 했는데 요게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1위 포함을 시켜버렸어. 플러스 매매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이거 개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IMF도 아직 전화를 못 해봤다고. IMF는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문제 나온다면 그 출제위원이 이거 개정된 것을 알면 이렇게 써야 되고, 개정된 것을 모르고 출제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시험은 어때요, 지금? 문제와 정답을 공개 않도록 돼 있죠? 이게 문제라고. 공개를 해야 하거든. 공개를 해야 정답이 두 개인 것도 우리가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차단해버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출제위원이 이걸 아는 거 모르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죠? 출제 될 것 같지는 않아. 출제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와 유사한 논란이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 일탈행위론에서 세 가지가 있잖아. 아노미론, 차별적 교제론, 낙인이론인데, 이 차별적 교제론이 이게 미시적 관점으로 봐야 되냐, 거시적 관점으로서 기능론으로 봐야 되냐, 이게 논란이 된다고. 다 맞거든. 이렇게 봐도 맞고, 미시적인 상호작용론으로 봐도 맞고, 기능론으로 봐도 맞아요. 그래서 EBS 교재를 보면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을 했어. 근데 나중에 이걸로 바꿨다고 또. 그래서 EBS 교재에서도 갈팡질팡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출제에 안 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바꿔졌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일단, 2번은, 우리 교과서대로 하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권을 사들였다고 했으니까 매매니까 이건 자본수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서비스수지에 사들였다고 했으니까 지급이죠. 그러면 니은이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입장이라면 니은 것도 맞아. 근데 이게 우리 교과서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럼 우리 교과서대로 하자고요. 이해됐죠? 우리 교과서대로 하자고. 교과서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2번 땡. 우리 교과서에 의하면. 그러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맞아요. 됐고요. 3번. 디귿과 달리, 디귿이 뭐죠? 본원소득수지 수취네. 미음은 자본수지의 증가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증가 요인이 된다. 경상수지 증가는요, 본원소득수지의 수치 디귿번만 해당이 돼요. 미음의 증가는 경상수지가 아니라 자본금융계정이니까 경상수지와는 무관합니다. 3번 땡. 4번으로 갑니다. 외국 주식을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배당금 본원소득수지니까 수취에 해당되죠. 디귿번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4번만 맞아요. 됐지요? 15번으로 갑니다.
가의 A에서 C제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는 A에서 C제. 나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A 가격이 상승하면 B제의 수요가 증가한다. 어라? 같이 움직이네? 대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가장 쉬운 사례를 하나 대입을 시켜서 문제 푸세요. A가 커피면 B는? 왜 또 설탕이 나와? 대체제잖아요. 대체제. 언젠가 재수학원에 수업을 하는데 대체제 사례 한번 얘기해볼까? 커피와 홍차, 소주와 맥주 하니까 앞에 있는 새끼가 영희와 영숙이요 그러더라고. 그냥 둥치로 그냥 탁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재화가 아닙니다. 왜 영희와 영숙이가 대체제가 돼요? 그 새끼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는 새끼지. 그 다음부터 조금 멀리 왔더라고. 자, 그 다음에 A제 가격이 하락하면 C제 수요가 증가한대요. 반대로 움직이죠? 그거 이건 보완제죠. 그러면 이제 A가 아까 커피라고 했으면 C제는 이제 설탕이 나와야겠지. 자, 그러면 A제 커피, B제 홍차, C제 설탕. 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옳은 걸 찾으래. 자, 그러면 B제 홍차지. 홍차 수입이 증가했대요. 그런데 선지를 보니까 전부 A제가 나왔네. 그 다음에 C제, 즉 설탕의 판매 수입은 감소했대. 그럼 1번부터 따져봐. 커피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럼 커피 많이 먹죠? 그럼 홍차는 조금밖에 안 먹죠? 그럼 홍차의 판매 수입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A제 가격이 하락해서, 즉 커피 가격이 하락해서 커피를 많이 먹으면 설탕도 많이 먹으니까 C제 판매 수입도 증가해야겠죠? 그러니까 1번은 땡이네. 2번. A제 생산 기술의 혁신으로. 그러면 A제의 공급이 증가하죠? A제 공급이 증가하면, 즉 커피의 공급이 증가하면 커피 값이 하락하죠? 그러면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3번. A제의 선호도가 상승했대요. 즉 커피를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면 홍차의 판매 수익 감소하겠지? 홍차 안 먹을 테니까. 그럼 3번도 틀렸네. 그럼 4번으로 가봐봐. A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대요. 커피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대. 커피 원자재가 뭐야? 커피 원료, 커피콩. 가격이 올라갔대. 그럼 커피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커피 안 먹지? 커피 안 먹는 대신에 홍차 많이 먹지? 그러니까 B제 판매 수입 증가하죠? 근데 홍차 안 먹으니까, 아니, 커피 안 먹으니까 설탕도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C제 수익 감소 4번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A, B, C 이런 식으로 나오면 빨리 대입해서 문제 푸세요. 커피와 홍차, 그 다음에 커피와 설탕, 대체제, 보완제.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리지. 그냥 대입하지 않고 A, B 대체제 같은 방, A, C 보완제 반대 방향.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려면 절대 안 풀립니다. 대입을 하세요. 16번으로 갑니다.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현재의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축소해야 됩니다. 긴축이네. 지금 경기가 과열이 되는 모양이네요.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오라? 이건 금융정책이죠. 이건 중앙은행에서 담당하는 금융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번은 정부가 담당하는 재정정책이고요. 니은번은 중앙은행에서 담당하는 통화정책 또는 금융정책인데 둘 다 기억이나 대이나 모두 긴축정책이니까 경기가 과열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1번 기억은 총수요 감소, 니은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땡. 둘 다 총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겠죠. 총수요가 어떻게 되죠? 총수요는 C, I, G, X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정부 지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재정 지출 축소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줄어드니까 이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 지출도 마찬가지지. 금융 지출하면 시중에 돈이 줄어드니까 얘도 줄고 얘도 줄겠지. 그렇죠? 모두 총수요의 감소 요인입니다.
기억번. 2번. 기억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확장 재정이 아니라 긴축 재정이라고 하고요. 3번. 니은의 수단,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 긴축 금융으로 국공채 매입을 들 수 있다. 국공채를 중앙은행이 사들여요. 그럼 국공채가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시중으로 돈이 많이 풀리죠? 이건 확장 정책이죠. 긴축이 아니라 확장 정책이니까 3번 노땡. 4번. 기억리는 모두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맞네. 긴축이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아. 돈을 자꾸 줄이니까 고용이 감소될 우려가 있죠. 말을 바꾸면 실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죠. 4번 정답. 여기서 우리 임용시험에서 뒤통수 치는 문제 하나 소개했었죠,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 문제를 안 들은 분을 위해서. 이 뒤통수 맞은 문제거든요. 여러분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정부가 국공채를 매각 조작하면 시중의 통화량은 감소해 증가해요? 매각했으니까 감소한다 했는데 틀린 걸 고르라 했는데 이게 정답이었다고. 틀렸죠? 국공채를 매각 조작하는 것은 이건 공개시장 정책이란 말이에요. 공개시장 정책이니까 이건 금융정책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지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우기면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하니까.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나눠지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7번. 이 문제가요, 평가원 모의고사로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와 유사한 것이 옛날 공무원 임용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하도 반가워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그림은 약간 달라요. 디밴드 커브죠. 수요 곡선과 기업의 판매 수익이라 해가지고 총 판매 수익. 이게 예전에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어?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야. 여기 있는 것을 살짝 이렇게 딱 끌어들였다. 똑같아. 이걸로 풀어라, 이걸로 풀어라. 근데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이걸로 나왔다고. 옛날에. 이게 가자. 이렇게 돼요. 봐라. 총 판매 수익 어디서 많이 봤는데. 탄력성과 관계되는 거잖아. 탄력성. 그러죠? 탄력도에 따라서 판매 수입이 달라지잖아요. 기업의 총 판매 수입. 기업의 총 판매 수입은 가게 입장으로 보면 총 소비 지출액, 소비 지출액이잖아요.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나왔을 때 많이 틀렸다고. 보세요. 한번 해보자고. 이게 수요곡선인데 100원일 때 이게 몇 개라고 40개를 소비해요. 80원일 때 몇 개로 할까? 60개 하면
딱 보니까 50개로 합시다. 50개로 소련으로 가져갑시다. 그러면 이게 A점이고 이게 B점이에요.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탄력도 얼마예요? 공부도 해봐. 원래 가격 100원에서 80원으로 20원 변했고, 원래 40개에서 10개 변했잖아요. 그러면 2사 800분의 아니지 248 800분의 1000이죠. 1보다 크네. 탄력적이죠. 그럼 B에서 A로 갈 때 탄력도는 얼마예요? 자, 이건 어느 책에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옛날 여러분 선배들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라고. 물론 이거 절대치죠. 자, B가 이제 원래 가격이 되고 원래 수량이 되는 거예요. 80에서 20배 했고 50에서 40으로 10배 했다고. 그러면 1000분의 800이라고. 오라? 1보다 작네? 이게 말이 되냐고. A에서 B로 가나 B에서 A로 가나 여기서 움직인 거죠. 이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탄력도라고 그랬죠. 그럼 탄력도가 같이 나와야지. 근데 다르잖아. 이런 논리적 모습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고민하면서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평균 내자. 그 평균 내서 돌리느냐고 이게 탄력성을.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면 A와 B가 서로 수렴해. A는 B를 향하고 B는 A를 향해요. 그래서 이걸 리미트 델타 X가 0에 수렴할 때 수요 함수를 가지고 풀어내요. 어렵지? 여기까지 우리는 몰라도 된다고. 다만 우리가 지금 A에서 B로 가건 B에서 A로 가건 이건 이 선에 대한 탄력성이에요? 한 점에 대한 탄력성이에요? 선에 대한 탄력성이잖아. A점에서 B점으로 가니까 점과 점을 이 선에 대한 탄력성이잖아. 그러죠? 그러면 A점과 B점이 서로 마주보고 막 달려다가 둘이 딱 만나는 점이 있어. 그럼 여기는 점 탄력성이에요? 선 탄력성이에요? 점 탄력성이에요. 점 탄력성. 그래서 점 탄력성을 구하면 이렇게 구해져요. 그냥 암기하세요. 우리 시험에서. 이게 가운데 점이지. 가운데 점에서는 이 점 탄력성이 얼마 것 같아? 1입니다. 1. 그 이유는 묻지 마. 이거 설명하려면 이거 나와야 돼.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A점에서 탄력도는 얘분의 얘야.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자가 크니까 1보다 큰 거야. 그럼 얘는 얘분의 얘야. 그럼 얘는 얘분의 얘인데 같잖아, 이게. 그러니까 1이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요걸 설명하는 이유는요, 출제될 확률은 10%도 채 안 돼요. 그러나, 알면 확실히 받을 수 있어. 근데, 이걸 공부한 학생은, 이 수업 받는 이외의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 문제로 당당히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수석이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출제가 안 됐다면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출제 되었던 거예요. 옛날 공무원 임용시험 기출문제라. 자,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 가운데는 탄력도가 1이니까 항상 윗부분은 탄력도가 1보다 크고 아랫부분은 항상 탄력도가 1보다 작다고. 자, 그럼 보세요. 이 탄력도가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내려야 많이 사 먹지? 이게 바겐세일이잖아. 그렇지? 비탄력제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많이 사 먹지?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 수입이 극대로 되는 거야. 말을 바꿔볼게. 이쪽으로 와볼게. 자, 요 구간은 탄력도가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지? 탄력적이니까 가격을 내려야 총 판매 수입이 가격을 999번 좀 이상하다. 가격을 내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나?
가격을 내릴수록 이 그림 잘못된가 보다. 이게 총판매 수입은 이쪽이 그럼 맞나? 가격으로 하면 가격을 올릴 때 총판매 수입 증가? 아닌데? 거꾸로 돼 있잖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가격. 이게 지금 이중 탄력적인 구간이란 말이에요. 탄력적인 구간이니까 가격을 내릴수록 총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고. 가격을 내릴수록 총 판매 수입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는 게 가격 내리는 거죠? 가격을 내릴 때 총 판매 수입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여기 가격이라고 쓰니까 좀 애매하다. 그럼 이 그림으로 할게요, 그냥. 우리 주어진 그림 가지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탄력적인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림으로써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겁니다.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을 올림으로써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빠르겠네요. 자, 그러면 1번. A 구간은 탄력, 비탄력? 탄력.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보다 작아요. 수요량 변화율이 커야 됩니다. 1번 기억번 틀렸고, 2번. B 구간에서는 비탄력적인 구간이죠. 비탄력적인 구간은 1보다 작을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수요곡선의 길이가 일정하므로 A 구간과 B 구간의 가격 탄력성도 일정하다. 땡. 다릅니다. 따라서 이 탄력성은 선탄력성이다, 점탄력성이다. 점탄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게 안 나온다고, 점탄력성이. 선탄력성만 나오지.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은 출제될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혹시 몰라서 여러분을 소개했으니까 이해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 안 돼서 그냥 스킵해도 돼요. 이해 안 됐을 때는 스킵해도 됩니다. 18번으로 갈게요. 경제체제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가? 예 하면 시장경제, 아니요 하면 계획경제. 따라서 B는 계획경제고 A와 C는 시장경제인데, 시장경제도 자유시장경제냐 혼합시장경제냐 이걸로 달라지죠. 자유방임이냐 수정자본주의냐 이게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가격기구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거 당연히 시장경제는 예고 계획경제는 아니오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가? 아니, 그냥 시장에다 맡겨야 돼. A가 바로 자유방임 자본주의, B는 계획경제, 사회주의 경제, C가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옳은 것 찾으라고 했는데, A에서는 A가 바로 자유방임 자본주의죠.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한다. 거꾸로 돼 있죠. 그 다음 B에서는 즉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땡. 모든 경제체제에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수단이 다를 뿐입니다. 3번, B보다 A에서 더 많은 경제적 요인이 제공된다. 당연하죠. 계획경제보다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적 요인이 더 많이 제공돼요. 다시 말해서 보너스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회주의 경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의 그 리베르마이라는 교수가 이거 사회주의 경제 이러다 망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70년대에 야 이거 조금 빌려오자 해가지고 빌려온 게 바로 보너스 제도예요. 이걸 리베르만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예전에는 설명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돼 있습니다. 다시 보너스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이다. 이 정도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경제적 요인이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C보다 B에서, B가 뭐예요? 계획경제. 기업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가 보장되다. 땡! 거꾸로 돼 있죠? 자본주의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보다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가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그림은
X제와 Y제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의 전제 조건이 있죠. 지구상에 두 나라가 있고 두 나라가 모든 생산 요소를 총동원해서 두 가지만 만들 때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의 결합점, 이걸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죠. 자, 양국은 비교 우위에 특화하여 교역하기로 하였다. 양국의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다. 그런데 그림이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Y제, X제 이렇게 돼 있고 A, EA하고 여기는 아무 말이 없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죠. 그리고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1대 루트 이거 제가 얘기 안 해도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응? 이게 직각삼각형이 각도가 몇 도야? 45도라고. 그러니까 이 거리나 이 거리도 같겠지. 그럼 여기는 뭐야? EA. 근데 이 말을 써줬어, 안 써줬어? 안 써줬다고. 안 써줬지만 우리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앞에 게, 이게 갑국이고, 뒤에 게 을국이잖아요. 그러면 X제는 어느 나라의 절대 우위? 판단 못해요. 똑같잖아. 그럼 비교 우위도 판단 못하지, 이것만 가지고는.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 Y제는 어느 나라가 절대 우위? 갑국이 절대 우위가 있어요. 절대 우위 있으면서 당연히 YJ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국이 YJ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을국은 X제의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특화해야 돼요? 갑국은 Y제만을 특화하면 되고 을국은 X제만을 특화해서 무역을 하면 무역 이익이 극대화가 되겠지. 그러면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는 기회비용, 즉 단위당, 1단위당 기회비용, 단위당 기회비용. 자, Y제로 표시되죠? 갑국은 얼마? 2A분의 자, 이게 을국은 1이죠. 그러죠? 그럼 이것도 삼각형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2A니까 얘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얼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4A. 그러죠? 4A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갑국은 2A분의 4A니까 Y제 2단위. 을국은 1인가요? 1단위. Y제 1단위. 그럼 말을 바꾸면, 자, 그러면 X제 1단위에 대해서, X제 1단위에 대해서 Y제는 몇 단위 안에서 무역을 해야 돼요? 1에서 2단위. 이 범위 내에서 무역을 해야 양국 모두 무역이 그렇죠. 말을 바꿔볼게요. Y제 1단위에 대해서는 X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거 뒤집어져야 되지. 2분의 1에서 1단위. 같은 말이에요. 얘하고 얘가 같은 말이라고. 우리 이미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야만이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이 여기에서 성립되는 거예요. 줄기만 이제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X제는 갑국, Y제는 을국의 비교 상품이다. 땡. 갑국은 Y제, 을국이 X제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고요. 2번 각국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두 개인가요? 각국의 Y제 한 단위 기회비용은 4A분의 2A니까 2분의 1입니다. X제 두 개가 아니라 2분의 1개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 3번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x제 여기 있다. x제 하나에 대한 교명은 갑국이 을국의 2배 맞나요? 네. 하나, 2개니까 2배. 맞네. 정답. 3번. 4번은 왜 틀렸을까요? y제 한 개당 x제 1.5 비율로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다. y제 한 개당입니다. y제 한 개당입니다. y제 한 개당. x제는 2분의 1에서 하나니까 1.5는 이 안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4번은 y와 x제를 반대로 하면 돼. 그럼 받겠지. 그럼 여기 1.5는 여기 있잖아. 1과 2 사이에 1.5가 있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던 내용들 가지고 다 풀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똑같은 시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약간씩 이거보다는 쉽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장담도 못해. 작년에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어렵게 낸다면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어렵게 내면 못 나고요. 한 10%나 15%만 어렵게 내도 여러분은 피부로 느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문제도 못 푼다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요,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 닥치잖아요. 빨리 스킵하라니까. 그거 다 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순서대로 풀려고 하는 사람 바보라고 그랬어요. 아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먼저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아까 몰랐던 안 풀렸던 문제 풀어나가야 돼요. 그냥 안 풀린다고 막 그 풀고 가야 시간은 짝짝짝 하는 거라고. 그 다음 문제를 바로 영향 줘요. 왜? 이거 못 풀었는데 시간 낭비했네 하고 이제 막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 문제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거 그냥 볼펜 던져버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요령이 필요해요. 요령.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자, 20분까지 하고 잠깐 쉬자고요. 그림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일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죠.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상을 설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필립스라는 사람은요, 70년대 오일 쇼크를 구경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이 그림 가지고는 설명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 니은번 일반적으로 A보다 B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다. B는 물가 안정을 우선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A가 실업률을 더 낮추기 위한 것이니까 A가 성장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원점에 가까울수록 성장률이 높은 것이고 물가 상승률이 원점에 가까울수록 물가 안정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국가라고 한다면 A국은 물가를 잡겠다는 거예요? 성장을 잡겠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토끼를 잡겠다는 거죠. 그럼 성장이라는 토끼 잡으려면 긴축해야 돼요? 확장해야 돼요? 확장해야 돼요. 자, B점을 B국이라고 가정하면 B국은 물가를 잡겠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을 원점에 가깝게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따라서 B점에서 물가라는 토끼를 잡으려면 긴축정책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기억번도 틀렸고 니은번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 자, 확인. 디귿번. 정부가 흑자 재정을 실시할 필요성은 왜 흑자 재정을 해야 되죠? 흑자 재정이라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걷고 지출을 안 하는 것이죠. 왜? 경기가 과열이 됐으니까. 즉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B보다는 A점에서 필요성이 높아지겠죠. 맞네요. 디귿번 맞고. 리을번. 총수요의 변동으로 인한 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상충 관계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맞잖아요. 두 마리의 토끼로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6회로 갈게요.